수능 시험 날이면 온 나라가 신경을 쓰고 비행기 운행조차도 규제되는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네, 아시아권에서 교육열이 높다고 소문이 자자한 중국이나 인도는 물론이고 최근엔 베트남도 이 교육열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사무엘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베트남의 입시 제도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베트남에서는 뜨거운 교육열이 오토바이 엄마 부대로 대변된다면서요? 예. 일단 이곳에는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현재 한 6,800만 대로 모든 대도시에 일단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의 학교, 등하교와 아니면 학원으로의 이동 수단으로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맞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차량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은 오토바이라든지 좀 더 나은 이동 수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오토바이 엄마 부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은 이제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이렇게 해서 총 4그룹으로 이렇게 시험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 대학별로 각기 이제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대학은 이제 시험 점수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하노이라든지 호치민의 유명한 그런 사립대학이나 대학 국립대학들은 기본 점수로 이제 25점 이상이 되어야 입학이 가능하게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곳은 이제 다른 곳과 달리해서 일단은 미달이 되는, 그러니까 지원이 미달이 되더라도 일정한 점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합격을 안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시험이 이제 어떤 그 사지선다 아니면 논문 서술형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시험을 보게 되고요. 이곳은 이제 시험을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호치민이 경제 도시다 보니까 호치민이 경제 발전 때문에 교육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수도인 하노이가 호치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학업 수준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열이 높아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2010년도부터 2015년도, 그다음에 이제 15년 이후에 2020년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베트남 중산층의 수입이 일단 올라갔어요. 그 이전에는 월 수입이 1,500만 동 이상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현재 속도로 보니까 이 수입이 최소 1,500만 동 이상의 중산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을 이제 기준해서 봤을 때는 4,400만,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훨씬 좀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학생들을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어떤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 때문에 그 어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베트남 내에 있는 외국계 대학교 이렇게 자꾸 보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교육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영향과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라는 건 이런 뜨거운 학구열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 지식을 사용했으면 하는데 이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까지 이곳에서는 뭐 한국에서처럼 뭐 사회적 협동 아니면 뭐 그 어떤 기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증정 아니면 무언가 후원 어떤 사회에 무언가를 환원하는 듯한 이러한 문화는 일단 베트남 민족이라든지 베트남 문화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기독교적 가치로 이런 교육열이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순화되고 그리고 이 기독교적 가치가 이 안에서 어떤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지금 한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작용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숙제를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나아가서는 이제 베트남 선교를 위한 몇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베트남의 세대 교체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인 선교사 그룹들도
지금 세대 교체, 세대 통합, 어떤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높아진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인 선교사 사회에서도 어떤 협업의 필요성이 좀 많이 제기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베트남 안에서 어떤 이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들, 1세대 선교사들이 닫힌 지역에 제한된 지역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간접 사역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주류 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내에 있는 어떤 선교적 교회로 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선교의 방향을 좀 찾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베트남의 높아진 교육열만큼 밝은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교육을 받고 사회를 이끄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방법대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베트남의 기 사무엘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들